수입이 생기면 계속 금을 사요. 지금은 금을 매수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금을 매수하고 있는데, 매도해야 되는 시점은 특정한 상황이 오면 금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봅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나는 투자 리스크 있어서 투자 안 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투자를 안 한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가장 리스크인 게 뭐냐면, 우리는 원화라는 자산에 내 전 재산을 몰빵하게 된 거거든요. 몰빵이 위험하다는 사람이 원화에 몰빵을 하고 있다? 물론 여기랑 비교하면 안 되긴 하지만, 브라질 돈으로 전 재산을 몰빵하고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할까요? 비슷한 거예요. 이런 다양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나의 자산이 들쭉날쭉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렇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강력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인 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상황일 때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솔직히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거든요. 금을 포함한 원자재들만 거의 살아남아요. 이미 입증이 된 해리 브라운의 포트폴리오라던가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는데, 실제로 금을 10%를 담고 거의 100년치의 데이터를 검증해보면 금을 10%를 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금 투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설명해드리고 실제로 6년차 금 투자자이자 지금은 금거래소도 운영하고 있는 조규원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이 더 투자 효율이 좋지 않나요? 왜 금을 투자해야 되나요? 주식 효율 좋죠. 우리가 한 20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의 상승률과 금의 상승률을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주식이 좋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 재산에 다 주식에 몰빵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장기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자산만 보유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수익률만 기준으로 볼 때는 주식이 가장 수익률이 높지만, 채권은 그러면 투자가 없어지는 거고, 부동산도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금도 투자할 필요가 없고, 원자재 모든 것들 다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도 부동산도 채권도 금도 각각 특성이 다르고 각각 상승 사이클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사이클, 주식의 사이클, 금의 사이클, 채권의 사이클 다 최적의 사이클 때만 그러면 그 사이클에 맞게 투자를 할 수 있는가? 그 정도 신의 영역까지 간다면 굳이 이 영상도 볼 필요가 없고, 워렌 버핏도 뭐 한 1년이면 다 째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각 투자 자산마다 상관관계라는 게 되게 달라요. 즉, 주식의 사이클 때는 금이나 뭐 채권 이런 애들이 안 좋을 수 있고, 뭐 채권의 사이클일 때는 주식이나 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특정 자산마다 사이클이 다 다른데, 우리가 그 모든 사이클을 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자산을 반드시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식을 갖고 있고 난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예상이 틀릴 수 있거든요. 워렌 버핏조차 틀리는 그 예상을 나는 100%다 맞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오만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금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내가 가장 잘 아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고, 내가 가장 잘하는 자산이 없다고 한다면 무조건 배분해야 됩니다. 무조건 배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주식을 몇 프로, 채권을 몇 프로, 이제 금을 몇 프로 이렇게 담게 될 텐데, 그러면 또 굳이 금을 왜 담느냐 요거라고 할 때, 금은 최후의 보루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면 막상 평상시에는 별로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특정한 상황이 오면 금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봅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나는 투자 리스크 있어서 투자 안 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투자를 안 한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가장 리스크인 게 뭐냐면, 우리는 원화라는 자산에 내 전 재산을 몰빵하게 된 거거든요. 몰빵이 위험하다는 사람이 원화에 몰빵을 하고 있다? 원화도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나 좀 돈이라고 생각하지, 사실 전 세계적인 다른 국가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화라는 자산에 돈을 몰빵한다?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면, 물론 여기랑 비교하면 안 되긴 하지만 브라질 돈으로 전 재산을 몰빵하고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할까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관점을, 투자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면 정말 안전하게 하려면 배분을 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경제가 호황일 때도 그런 이득을 봐야 되고, 불황일 때도 이득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불황도 인플레이션형 불황이 있고 디플레이션형 불황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나의 자산이 들쭉날쭉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렇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 정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강력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인 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상황일 때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특히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거든요. 금을 포함한 원자재들만 거의 살아남아요. 금이 오르는 시기에는 금이 아닌 거의 모든 자산들이 정말 큰 어려움의 시기를 겪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냥 현금을 갖고 있는 건 최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일부라도 보유를 해야 되는데, 금을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게 좋겠는가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전략들이 있어요. 이미 입증이 된 뭐 해리 브라운의 포트폴리오라던가 레이 달리오의 이제 뭐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던가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금을 내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만 갖고 있어도, 이게 금을 10% 갖고 있는다는 게 현금이 막 뭔가 돈이 놀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금을 10%를 담고 거의 100년치의 데이터를 백테스트, 그러니까 검증해보면 이거를 금을 10%를 담았다는 이유만으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올라가는데 수익률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10% 정도 담아놓는 건 오히려 나의 장기 수익률을 더 올리는 그런 효과를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금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혹시 추가 질문인데요. 매수 시점, 매도 시점 금액을 좀 정해놓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이라는 자산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까지 오를지, 언제까지 오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시나리오가 있고, 매도 시나리오, 매수 시나리오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생기면 계속 금을 사요. 지금은 금을 매수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금을 매수하고 있는데, 매도해야 되는 시점은 적어도 2029년은 지나야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물론 그보다 약간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늦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정확한 매도 시그널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정말 금을 열심히 사 모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 중에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실질금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0년치의 실질금리 데이터, 100년치의 금 가격 데이터를 뽑아보면 실질금리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빠져든 그 시점부터 항상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934년부터 이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다 보니까 1934년부터 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1947년 실질금리가 최저점을 찍었을 때 금 가격은 최고점이었고, 1970년 다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든 그 시점부터 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1980년 실질금리가 최저점을 찍으니까 또 이제 금 가격은 최고점을 찍었고요. 2002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 다시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 가격은 한번 오를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 대략 한 10년 정도의 사이클을 갖는다. 그러면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이클은 한 2029년에서 2030년 정도에 이제 고점이 올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과정 가운데서 금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10배 이상 정도 금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매도 시점을 논하기에는 너무 먼 미래고, 지금 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 막 사상 최고치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실제로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금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까를 계산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돈당 뭐 300만원, 400만원 뭐 그렇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가격 설정권은 온스당, 트로이 온스당 21,000불 정도 가격이 돼야 돼요. 아직 사실 한참 남았고, 지금 금값이 비싸다는 건 그냥 단순히 숫자만으로 뭔가 과거랑 비교했을 때 금값이 비싸다라고 느끼는 거지, 진짜 금의 적정 가격을 생각했을 때 지금 금 가격은 너무 터무니없을 정도로 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좀 적극적으로 금을 매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실제로 저도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은 거의 다 계속 금으로 바꿔놔요. 지금은 그냥 현금이 생기면 금으로 바꾸고, 현금이 생기면 금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아직도 저는 금을 살 수 있는 2025년에 금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2030년쯤 됐을 때 돌아보면 너무 좋았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골드바와 순금 액세서리 중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실물을 산다고 할 때 흔히 많이 사시는 게 이제 골드바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또 액세서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팔찌나 금목걸이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은데 투자의 효율만 두고 볼 때는 사실 골드바가 압도적으로 좋기는 하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금으로 무언가를 만들 땐 사람이 이제 뭐 수공비가 당연히 들어가다 보니까 액세서리 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공임이 더 많은 제품일수록 당연히 더 비쌉니다. 근데 나중에 팔 때는 똑같아요.
금값만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은 더 많이 되는데 나중에 더 똑같은 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액세서리 쪽이 투자의 효율 면에서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액세서리는 골드바보다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 받는 금액도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 더 낮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액세서리보다는 골드바가 투자에서는 더 효율적이기는 하다. 다만 우리가 이제 보통 자동차를 사든 핸드폰을 사든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가 되잖아요. 사용을 하면 감가가 되는데 금 액세서리는 아무리 막 5년, 50년을 사용해도 감가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금의 순도가 50년 쓴다고 해서 더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금이라는 자산을 투자할 때 그냥 1, 2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금의 사이클은 기본 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거의 한 5년은 또 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5년 동안 내가 사용 가치까지 있는 액세서리를 생각을 할 때 이게 투자의 효율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까지 같이 본다면 내가 만약에 그런 순금 액세서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오히려 액세서리가 그 사람한테는 더 효율적인 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금을 5년 동안 사용 가치까지 해서 실컷 사용했는데도 금값의 감가는 1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액세서리 좋아한다 그러면 순금 액세서리 찾는 것도 좋고, 만약에 내가 순금 액세서리를 평소에 잘 안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좀 되도록 골드바로 사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물로 구매 시 어떤 것을 잘 봐야 할까요? 금을 실물로 구매할 때 가짜는 거의 없지만 이제 제품마다 약간의 순도들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특히 액세서리류에서 이게 정확한 순도를 맞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액세서리들 보면 이렇게 이음새 부분이 있어요. 반지도 우리가 이렇게 구부려서 이 두 개가 만나는 부분을 이제 땜질이라고 해서 뭐 납땜 같은 거에서 이제 이어 붙이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얘가 순도가 좀 떨어져요. 그리고 팔찌나 목걸이도 마찬가지로 땜 작업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순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나마라도 순도가 좀 정상적인지 아닌지 요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처음 지불했던 금액보다 사실 얘가 순도가 더 떨어지는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나중에 팔 때 그만큼 또 손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내가 만약에 뭐 종로 쪽에서 금을 샀다라고 한다면 그 근방에 감정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감정원들에 가서 꼭 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 아니면 애초에 그 금 장신구가 됐든 골드바가 됐든 이런 걸 뭐 그냥 덩어리금이 됐든 이런 걸 사시면 도장 마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게 국내 3대 감정원의 도장 마크가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이 마크가 찍혀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감정이 다 끝난 제품이니까 좀 믿고 구매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산 거에는 이렇게 봐도 감정 마크 같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감정을 꼭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린다. 대부분 가짜는 없고 순도가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순도가 좀 다르다고 한다면 구매하신 곳에서 이거 순도가 좀 낮게 나오는데 다시 해서 달라라고 말씀하셔야지 나중에 파실 때 뭐 좀 추가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어떻게 구매하는 것이 금을 실물로 가장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일단 그냥 내가 금은방에서 산다라고 한다면 발품을 많이 파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주유소마다 이제 기름값이 다 다르듯이 금은방마다도 금 가격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또 공인비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격들이 다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가 그냥 알고 있던 그냥 그 금은방에서 사기보다는 몇 군데, 한 4-5군데만이라도 가격을 비교해보면 대략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여기서 내가 가장 저렴하게 사면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생각보다 꽤나 많은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품을 팔아보는 게 되게 좋고, 내가 투자용 제품 골드바 같은 걸 산다고 할 때는 좀 더 좋은 방식이 있어요. 바로 중개 거래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거래할 때 부가세를 내고 이제 구매를 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중과세 방지법이 있기 때문인데, 처음 그 골드바를 구매한 고객은 이미 부가세를 내고 샀기 때문에 그걸 개인들끼리 거래할 때는 부가세가 따로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개인과 개인의 그런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는 그 금거래소가 이걸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가격이 확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샀던 그 가격에 오늘 다시 판다고 해도 똑같은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 금 살 때 부가세 빼고도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중개거래를 이용하면 이게 같은 값에 사서 같은 값에 팔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요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물을 투자한다면 중개거래, 제가 운영하는 스테커스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금값이 폭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 영향이 가장 크긴 하죠. 트럼프가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보편 관세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철강에 대해서는 25% 관세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앞으로 물가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겠네.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가장 강한 자산 금이 빛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사실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자 이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 부터 금 가격은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금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화폐 시스템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원화, 이걸 돈이라고 부르면서 쓰고 있죠. 미국의 달러도 이제 미국 국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달러를 썼으니까 그냥 달러라는 그 화폐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쓰니까 이게 늘 그래 왔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화폐라는 건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화폐들 중에 결국에 가치가 0에 수렴하지 않았던 화폐는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화폐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수명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그런 교육과정 속에서 배웠으면 좋겠지만, 그런 교육과정 속에서 이게 이런 걸 못 배우다 보니까 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낯설게 들리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대략 600년치의 역사를 살펴보면 포르투갈부터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이렇게 쭉쭉쭉 기축통화가 이어졌던 때를 봤을 때 짧게는 한 80년에서 길게는 한 11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미국 달러는 이제 한 100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대략 지금 거의 갈 때까지 온 거예요. 환갑잔치는 작년에 끝났고 지금은 8순을 넘어서 거의 90살에 가깝다, 거의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미국 달러도 이제 수명이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이 화폐, 달러를 포함한 이 화폐 시스템의 지금 거의 마지막 정도 시기를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럼 이 화폐 시스템의 마지막에는 어떠한 결과가 있냐면, 이 기축통화가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 그동안 우리 화폐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 코로나 때 돈 엄청 뿌렸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말 무섭게 돈 뿌렸죠. 이렇게 엄청나게 뿌린 그 화폐가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치환됩니다. 즉 물가가 그만큼 많이 상승하는 일들이 보통 이 시기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이걸 가장 잘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바로 그 화폐를 만드는 주체들이 가장 잘 알겠죠. 화폐를 만드는 건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미친 듯이 금을 사모으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거의 2008년부터 금의 사이클이 이제 쭉쭉 오다가 2019년부터 진정한 금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원래도 금의 사이클상 금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기름을 부어줬을 뿐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한때 금의 공급이 멈춰 구하기 힘들었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이다, 이런 얘기가 한창 많이 들렸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금 가격이 거의 20%가 더 비싼 그런 수준까지 갔었는데, 사실 이런 현상은 이전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 심하진 않았지만 국제 시세보다 우리나라 금 가격이 더 비싼 이유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게 질문 그 자체처럼 공급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금광이 그렇게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금의 생산이라고 해봤자 거의 되게 미비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럼 금을 수입하기에는 괜찮냐? 다른 국가들을 보면 이게 육지로 다 맞닿아 있기 때문에 금의 유출입이 정말 빠르게 공급이 채워지고 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공급이 유연하게 반응을 합니다. 공급이 너무 많으면 이제 해외로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다 바다로 막혀 있고 위에는 북한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금의 유출입이 그 정도로 자유롭지는 못해요. 여기에 더불어
더불어서 안 그래도 원래 우리나라가 금도 잘 안 나오고 금의 유출입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실물이 좀 부족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런던 금시장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금 실물 이제 거래소인데 이 런던 금시장에서는 금을 주문하면 보통 한 2주면 실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지금 뭐 거의 2달치가 밀렸다 이렇게 될 정도로 실물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실물이 부족해졌을까? 그거는 사실 원래도 금이 별로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합쳐도 한 26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20만 톤은 이미 캐서 나온 상태고 그리고 이제 남은 양이 한 매장량이 5만 9천 톤 정도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1년에 금을 채굴하는 양이 한 전 세계적인 그런 채굴량을 다 합쳤을 때 3천 톤 정도 되거든요. 대략 15년이면 이제 남은 그 매장량도 고갈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 이상 생산하고 싶어도 생산할 수 있는 금도 별로 없고 플러스 이미 생산된 그 금들은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각국의 대형은행들과 투자기관들이 다 싹쓸이해 갖고 있어요. 원래도 실물 금 자체가 별로 없는데 그런 실물 금들은 그렇게 되게 큰 손이라고 부르는 그런 중앙은행들과 대형은행들이 싹 쓸어가고 나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 금으로 어떤 부족한 뭐 산업 수요도 빼고 주얼리로 빼고 그 정말 남은 얼마 안 되는 그 양 가지고 우리가 투자용 제품으로 이렇게 뭐 사고 팔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런 공급 대란들이 많이 잦게 발생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폭이 훨씬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금 가격이 더 오름에 따라 이런 현상들은 더 반복적이고 더 지속적이고 그리고 더 큰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금을 사재기해 간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한 2000년부터 중국이 금을 정말 무섭게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000톤도 안 됐던 중국의 금 보유량이 지금 2000톤을 훌쩍 넘었거든요. 단순히 공식적으로 금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금 수입량을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중국이고 그다음에 금 생산량 1위도 중국이에요. 그리고 금 매장량 1위도 중국이고 그리고 이제 2002년쯤인가 중국이 상하이 금거래소라고 하는 이제 금거래소를 출범했거든요. 그게 벌써 아시아에서 가장 큰 금거래소가 됐어요. 중국은 이 금이라는 자산을 아주 전략적이고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하고 그거를 고작 20년도 안 되는 시기 동안 어마어마하게 축적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왜 이렇게 금을 모을까? 그냥 단순히 금을 좋아해서 그런 걸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금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기보다도 중국이 원래 이제 전체 외환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중국이 이제 미국한테 뭐 열심히 물건도 팔고 하면서 달러가 많이 비축돼 있었거든요. 이때까지는 다 좋았다 이거야. 근데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 보니까 나도 이제 좀 있으면 패권 노려볼 만한데 이거 언제까지 미국 밑에서 이렇게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고 미국한테 무슨 제재 받으면 깨갱하고 이런 게 싫었던 거죠.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장이죠. 따지고 보면 학교 일장을 때려 눕히고 내가 일장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야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내 지갑에 온통 그 파리바게트 상품권으로 다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일장은 그 파리바게트 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이 파리바게트 사장이 내 지갑에 있는 모든 이 파리바게트 상품권을 안 받거나 사용 못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걸 종이 쪼가리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중국은 그동안 쌓아놓은 어마어마한 이 달러가 자기의 자산이고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했는데 내 상대가 미국이라는 걸 생각해보니까 달러 갖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거 빨리 진짜 자산으로 바꿔놔야겠다. 그 누구도 통제 못하는 자산으로 바꿔놔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금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실제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을 때 그 러시아의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 자산을 다 압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하는 데 쓴다 그랬어요. 그걸 보기도 훨씬 전부터 중국은 이미 알았던 거죠. 내가 만약에 뭐 대만을 침공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그런 기축통화패권을 직접적으로 뺏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미국은 반드시 중국이 갖고 있는 달러 자산을 다 압류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보니까 이거를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금으로 바꾸려고 정말 2000년부터 무섭게 이렇게 금을 사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식적이진 않지만 사실은 중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이 한 2000톤 정도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IMF의
보고한 양이 2,000톤이라는 거지 중국이 보고를 잘 안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은 가장 최소치로 봤을 때 중국이 한 5,000톤 이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중국이 이렇게 금에 엄청나게 진심이고 몰두하는 이유 자체는 미국의 기축통화 패권을 뺏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달러 자산이 압류되는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커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김치 프리미엄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조금만 생겨도 금값에 실물 금값에 프리미엄이 막 붙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웃돈이 붙는다 이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데 그 물건이 없대. 그런 사람들이 웃돈을 줘서라도 막 구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허니버터칩 사건 기억나시죠? 허니버터칩이 그렇게 맛있대. 근데 1,500원인데 아무리 마트를 가도 없네? 그러면 막 중고시장에는 3,000원에 판다 그래도 누군가는 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금의 생산이 없고 그리고 금의 유입도 어느 정도 시차가 걸리다 보니까 내가 금을 사고 싶어. 근데 없으면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라도 산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거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엔 좀 심한 건데 앞으로 우리가 더 두고 볼 때 금값이 올라가고 그거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런 김치 프리미엄이 계속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다 줄었거든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금을 산다고 했을 때 실물을 사는 게 되게 유리한 시점이다. 이렇게까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 5년 안에 300만 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이 아닐지도 몰라요. 사실 그 얘기는 저로부터 시작되긴 했거든요. 이게 뭐 금가격이 300만 원 간다, 4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금값 해봐야 60만 원도 안 되는데 이게 300만 원, 400만 원 가는 거예요. 뭐 5배, 뭐 많게는 7배까지 오른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 금값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오르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금이라는 자산이 역사가 5,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5,0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금값이 폭등했던 역사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근데 그 역사들 가운데 금 가격이 10배도 안 올랐던 역사를 찾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실제로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금반지 하나, 이렇게 돌반지 같은 거 하나 선물할 때 한 5만 원이면 됐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50만 원이 됐어요. 금이라는 자산은 한 번 오를 때 짧은 한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거의 한 10배 이상씩 올라요. 정말 많이 오를 때는 막 조 단위로 올라요. 금 가격이. 이 금이라는 자산은 애초에 안 오르는 게 정상인데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뭔가 아주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그거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이런 그런 해프닝은 절대 아니다. 금은 그래서 한 번 오를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는 사이클이 있고 그 기간 동안 대략 한 10배 정도의 가격이 오른다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지금까지 금 가격이 한 2배 올랐어요. 상승 사이클을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5배 이상은 더 올라야 된다는 거죠. 지금 금 가격 60만 원 안 하지만 이 금 가격은 300만 원을 훌쩍 넘는 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은 역사를 찾는 게 더 어려울 만큼 사실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2029년쯤 비트코인이 금값을 넘어선다는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이 금값을 넘어설 것이다. 우리가 일단 비트코인이 금값을 넘어설지 안 넘어설지 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보자 이거죠.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니까 야 이렇게 막 뿌려대는 화폐 이게 가치를 보존하는 게 맞냐? 그리고 그거를 막 뿌려대는 게 그냥 일개 중앙은행이 전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독재 아니냐? 이거에서 벗어나자라는 의미에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투자 백서를 만들고 비트코인 백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세상에 알렸잖아요. 그리고 그 의지가 지금 많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즉 화폐가 무자비하게 발행되는 이 화폐 시스템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라고 말했던 2008년도부터 오는 이 흐름이 갈수록 시간이 한 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그래도 야 달러가 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쓰던 건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망하기라도 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게 한
한 해 지날수록 이거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화폐가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종이 쪼가리가 돼버린 거 마냥 얘도 언젠간 종이 쪼가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시점이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똑같은 생각은 뭐냐면 금값으로 가야 되는 본질과 똑같습니다. 즉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돈, 우리가 달러라고 하든 원화라고 하든 그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는 그 모든 돈들이 다 어디론가 도망을 가요. 그 과정 가운데서 비트코인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금값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왜 비트코인이 금값을 뛰어넘는 거냐? 일단 둘 다 가격은 막 폭등하겠죠. 둘 다 이 똑같은 본질을 두고 본다면 이 화폐 시스템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금값과 뭐 비트코인 둘 다 가격이 오르게 될 텐데 비트코인이 금값보다 더 많이 오를까? 이거는 솔직히 뭐 미래를 우리가 속단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금값을 넘어서기 정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은 너무 투명해서 좀 어려워요. 금이라는 자산은 5,000년 동안 각국의 중앙은행들부터 일반 개인들까지 이 금이라는 자산을 최후의 보루, 전략적 자산 중에서 가장 최상위 계층에 위치해 놓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익명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금은 뭐 처음에 만들 때는 여기에 누가 만들었음, 일련 번호 이런 걸 다 기입해 놓는다고 해도 이 금은 녹여지는 순간 이게 어디서 왔는지, 누굴 통해서 왔는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즉 이 금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통제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자산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한 개인한테도 그렇지만 국가의 단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국가가 이제 미국이랑 싸우려고 할 때 미국이 경제적 제재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제적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산이 몇 개나 되겠냐 이거죠. 근데 그 중에서 금은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인 자산이 되니까 그래서 중국을 포함한 그냥 각국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1950년 이후로 사상 최고치 금매입을 4년째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즉 전 세계에서 정말 큰 돈이라고 부르고 큰 손이라고 부르는 대형은행들 플러스 중앙은행들이 미친듯이 실물 금을 쓸어 담고 있다는 거는 그 금액의 차이에서 압도적이지 않나. 그 신뢰의 차이, 역사와 그 다음에 이 익명성이라는 이 두 가지 무기를 갖고 있는 금은 비트코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자산이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저는 가격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정해지는 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거래소가 런던에 하나 있고 뉴욕에 있어요. 그래서 런던 금시장과 뉴욕 상품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각 투자자들과 트레이더들이 이제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하면서 이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는 가격, 그게 뭐 지금은 우리가 흔히 뭐 금 가격 하면 트로이 온스당 3,000불이다 하는 그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뉴욕 상품거래소와 런던 금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플러스 환율까지 곱해야 우리나라 금 가격이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은방 갔을 때 뭐 금값이 얼마예요? 해서 뭐 30만 원이요, 뭐 50만 원이요, 6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국제 금시세 곱하기 환율 거기에 이제 뭐 각각 뭐 업체의 마진이나 유통비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된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가장 본질적으로 간다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런 거겠죠. 매수자가 많으면 값이 올라가는 거고 매도자가 많으면 값이 내려가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경제 상황이라던가 그런 것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가장 많이 받는 건 제가 이번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실질금리거든요. 왜 그런 거 하면 금은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으로서 쓰였어요. 금 자체가 돈이어서 이걸로 거래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 이거 금 집에 많이 있는데 이거 들고 있어봐야 보관도 불편하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까 할 때 이제 누군가가 그랬어요. 이 금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이자를 줄게 라고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 보통 종이화폐가 탄생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 금 자체도 돈인데 우리가 흔히 돈이라고 알고 있는 이 화폐도 있잖아요. 뭐 원화나 달러 같은 거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은행에 넣어주면 그래도 1년에
이자를 뭐 4% 정도 준대요. 근데 이걸 금을 사두면 그냥 금은 그대로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냥 금값도 요즘에 뭐 변반찮은 것 같고 굳이 금 살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은행에 넣어두려고 할 거예요. 근데 언제 사람들이 금을 찾냐면 내가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4% 받았는데 물가가 10%가 올랐네? 그러면은 짜장면 가격은 10,000원에서 11,000원이 되는데 내 돈 10,000원은 10,000원에서 1,400원밖에 안 된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600원만큼 손해를 본 거를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이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졌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해놔도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거기서 도망을 가요. 예금도 안 하고 현금도 안 갖고 있으려고 해요. 다들 실물을 찾아 떠납니다. 뭐 그래서 사재기 현상, 막 마트에서 사재기 현상 같은 것도 이런 시기에 보통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은 원자재들을 미리 사놓으려고 해요. 막 석유나 그런 이제 귀금속들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놓으려고 하고, 이제 투자기관이나 중앙은행들은 뭐 원유를 사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이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시기에는 금뿐만 아니라 실물 자산들이 다 같이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 여기에서 가장 빛나는, 예, 왜냐면 뭐 원유나 이런 것들은 보관도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금은 그냥 5,000년이 지나든 5만 년이 지나든 그 자체로 뭐 썩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예, 빛나는 자산이 또 이런 시기에 금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럴 때 금 가격이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값이 싼 나라에서 금을 사오는 거, 사올 수 있어요. 예, FTA 협정을 맺은 국가들끼리는 이제 관세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금을 수입하거나 수출을 많이 해요. 근데 진짜 금값이 싼 데는 보통 그런 국가는 우리나라랑 FTA 협정이 안 맺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이중계층 시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좀 불법적인 금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합법적인 금 시장이 있는데, 이렇게 양분화된 시장에서는 그 양분화된 금값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홍콩이라고 쳤을 때 홍콩의 이중계층 금 시장, 이제 여기서 불법 금 시장의 금이 유독 싸다라고 하면 그걸 싸게 금을 사서 우리나라로 갖고 오기만 하면은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 1kg당 뭐 100만 원씩 남는다라고 하면은 10kg만 가져오면 1,000만 원이잖아요. 이 바다 한 번 건너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고 그거 사람 10명만 쓰면 1억을 버니까 이제 이런 거에서 뭔가 메리트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결국에 금이라는 거는 국가마다 수요와 공급이 조금씩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국가는 워낙 그 인도의 힌두교 신 중에 그 부와 풍요를 뜻하는 신이 있거든요.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의 상징이 또 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축제 기간 때는 금의 수요가 폭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히 금을 찾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이 각 국가마다 다르니까 그 국가마다 금값의 프리미엄이나 아니면 할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수출을 하면 좋지만 FTA 협정이 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끼리는 이제 그런 관세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때 보통 밀수를 많이 해오고 밀수가 많이 나간다. 우리나라도 사실 밀수 많아요. 뭐 뉴스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뭐 밀수 엄청나게 막 관리한다, 뭐 거기 관세청에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요런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금은 안전자산이 맞아요. 근데 일반인이 생각하는 안전자산이랑은 좀 달라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안전자산은 보통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말 그대로 변동성이 적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위기 때 오른다. 이거거든요. 근데 금은 전체 자산으로 따지면 다른 자산군들 중에 일일 변동성은 가장 낮은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가격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냐?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금값 한 번 오를 때 뭐 적게는 9배에서 많게는 26배까지 상승했어요. 지난 100년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그 전 데이터로 가면은 막 조 단위로 상승해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 1조 배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 가면은 막 몇천 배, 막 몇만 배 상승했던 역사는 진짜 많거든요. 금값이 이런 걸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안전자산이 맞냐 하면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안전자산은 아니다. 알 수 있고, 두 번째, 위기 때 오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 가격이 한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하락했어요. 그 다음에 1929년 대공황 때는 금값이 근본이제라는 그것 때문에 금값이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그때 만약에 금값이 고정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었더라면 금값이 떨어졌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거든요. 즉 금값은 위기가 오면 떨어져요. 근데 변동성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위기 때 오르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그동안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불렀을까? 그거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안전자산과 좀 다른 개념이에요. 금은 제가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5,000년 동안 금을 돈으로서 쓰여왔고 사실 지금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의 최고층에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무려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의 거의 20%가 넘는 금을 실물로 직접 국가들이 중앙은행에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금이라는 자산은 아직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금이라는 게 보관도 불편하지, 이거 뭐 잃어버릴까봐 도난의 위험도 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이화폐를 많이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종이화폐의 문제는 뭐냐면 종이화폐는 태생부터 가치가 떨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종이화폐는 계속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 계속 늘어나요. 우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통화량, 그러니까 화폐가 얼마나 발행되었는지를 보면 줄어드는 게 거의 진짜 100년치 데이터를 보면 거의 줄지 않고 내내 오르기만 해요. 그러면 뭐든지 세상에 양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정말 미친 듯이 발행된 화폐의 양은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결국에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률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가 보통 한 30년에 한 번, 40년에 한 번 터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잊고 사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 화폐가 신뢰를 잇는 상황일 때 가장 빛나는 자산이 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금을 그 자체로 돈으로서 썼고 이걸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다 보니까 화폐가 조금만 많아져도 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물가가 막 치솟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위기하면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 하면 금이니까 위기는 금이다,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불렀던 건데, 정확히 말하면 위기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물가가 상승하는 위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베네수엘라나 뭐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 보면은 물가 상승률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인플레이션이요. 물가가 상승하는 위기가 있고 물가가 하락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건 뭐 IMF부터 시작해서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게 다 디플레이션이요.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경제위기를 겪었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위기가 온다 해서 나 금 샀는데 왜 금값이 떨어지지? 이런 아이러니를 그래서 겪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음 위기를 맞게 될 거를 보면 사실은 이미 우리는 한번 높은 인플레이션을 맛봤어요. 거의 9%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을 맛봤고, 여기서 이제 다음 위기가 올 때 또 똑같은 화폐 발행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를 겪을 리스크가 많이 높아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GDP 나우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4%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30%에서 40%로 상향을 했거든요. 이렇게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 금 가격이 이것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데 금 가격이 더 무섭게 오르는 이유는 다음 위기는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을 바라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금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이클, 금은 한번 오를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고 그 기간 동안 대략 한 10배 정도 오른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정확히 금값이 얼마까지 오를까를 계산하는 공식도 있긴 있거든요. 이제 2400년 동안 금 가격의 폭등 사이클을 다 분석해보면 나오는 건데, 금이 그 자체로 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돈 대신 쓰고 있는 이 화폐가 발행된 양만큼 금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이게 역사 2400년 동안 매번 반복되거든요. 미국이 발행한 화폐량이 한 5200조 정도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나진 않는데, 하여튼 미국이 발행한 그 본원 통화의 양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 8133톤, 이거를 나눠보면 금 가격이 온스당 21,000달러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70년대도 그만큼 올랐고, 그 다음에 1930년대도 그만큼 올랐고, 1970년대도 그만큼 올랐어요. 그리고 2020년대도 당연히 그만큼 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러 가격으로 따지면 트로이 온스당 21,000불, 그 다음 원화 가격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그때 만약에 환율 문제가 크게 터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준과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그 사이 어딘가에 이제 위치해 있을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유소마다 기름값 다 다르듯이 금은방마다 금값이 다 다른 이유는 유통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그 업체마다 추구하고자 하는 마진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금은방은 금이 들어오면 그만큼 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리스크가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금을 40만 원에 샀어요. 근데 원래 우리 도매업체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은 40만 4천 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손님으로부터 40만 원에 샀을 때 4천 원만큼의 마진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금이 40만 원에 산 이 금이 일주일 동안 안 나간다. 우리는 한 달에 손님이 한 3, 4명 와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손님이 와서 사갈까 말까다 라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만약에 금 가격이 1%만 떨어져도 이 금은방 주인은 손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이 적은 금은방일수록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이 살 때랑 팔 때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손님께서 금은방에서 금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금은방을 몇 군데라도 꼭 발품을 팔고 구매를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요런 몇 가지 이제 요소들 때문에 살 때랑 팔 때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큰 곳도 있고 되게 적은 곳도 있어요. 이게 적을수록 거기가 금을 싸게 파는 거고 또 비싸게 매입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군데라도 발품을 팔아 놓으면 실제로 나중에 구매할 때 되게 효율적으로 구매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는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실질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매일매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런 내용들을 막 쉽게 다 이해해서 투자에 접목시키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초보자들도 금을 투자하면서 상승 사이클을 예측하고 잘 투자하고 또 하락 사이클로 전환되면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주식 투자 전략 중에 추세 추종 투자법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모멘텀 투자라고도 하는데 이 투자 전략이 거의 200년의 역사 동안 입증된 방법이에요. 근데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생각할 때만 그 상승 추세 동안 투자를 하고 하락 추세로 바뀌면 바로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정의를 해봐야겠죠. 상승 추세란 무엇인가? 우리가 뭐 어떤 그 스포츠 스타를 예를 들 때 야 손흥민 요즘에 완전 상승 추세야 라고 얘기한다는 건 최근에 작년보다 올해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올해 성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식이나 그 다음에 이런 투자 자산에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올해 가격이 더 높으면 이건 상승 추세로 바라보고 작년보다 올해 가격이 더 낮으면 이건 하락 추세로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일 때만 투자하고 하락 추세일 때는 매도하는 전략, 이런 아주 단순한 전략이 주식이나 채권이나 그 다음에 원자재나 금에서 모두 다 모든 시장에서 다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이거는 데이터를 백테스트 해보면은 가장 빠르게 이해하기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금이라는 자산에만 좀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금은 추세성이 매우 길고 그 다음에 분명하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은 한번 오르면 그냥 내내 올라요. 그리고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20년 동안 마이너스 70%의 하락률이 있을 정도로 또 내내 떨어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난 한 50년에서 60년 정도의 데이터, 그때가 이제 금 가격이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백테스트를 돌려보면은 이 1년 전보다 지금 금 가격이 높을 때만 투자하고 낮을 때면 이제 매도하는 전략을 하면 거의 상승 추세일 때만 사고 매도하는 일이 쭉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매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작년보다 금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만 매도를 해도 이게 뭐 머리다는 아니지만 거의 어깨 부분에서 팔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상승 추세라고 판단돼서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 그게 1년 뒤가 됐든 2년 뒤가 됐든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한 2029년에서 30년이 됐든 그때쯤에 어쨌든 고점 부근이 오면 다시 1년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낮아지게 될 거거든요. 그때 매도하시면 그래도 거의 머리 부근, 머리는 아니고 어깨 부근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다. 이러한 투자 전략 하나 안내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금을 싸게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제품을 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액세서리보다는 골드바가 더 저렴하고요. 골드바보다는 덩어리금이라고 하는 그냥 금 덩어리가 더 저렴해요. 그래서 우리가 액세서리를 투자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가치는 그러니까 그런 사용 가치가 있다 뿐이지 실제로 투자 효율 면에서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골드바를 사는 것보다 덩어리금을 사는 게 나중에 팔 때 더 효율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금에 대해서 되게 잘한다, 진짜 금을 한 몇 년 동안 투자해 보면서 금엔 통달한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골드바를 투자하는 걸 더 추천드리지만 나는 금 좀 처음인데 이제 막 시작하는데 라고 한다면 금 덩어리금을 좀 더 추천드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인비도 거의 없고 그리고 프리미엄이 딱히 붙어있는 부분들도 아니다 보니까 덩어리금을 사면 웬만해서 막 내가 진짜 어디 가서 호구당했다 하는 그런 업체에서 산 게 아닌 이상은 덩어리금을 사면은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도 투자 효율 면에서 이 모든 제품들 중에서 가장 또 효율적인 제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방법이긴 한데 중개거래를 이용하는 겁니다. 개인끼리 거래할 때는 부가세가 없어도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품 중고거래 플랫폼 뭐 구구스 뭐 이런 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귀금속을 중개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스테커스라는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데서는 판매자가 금을 가져오면 그 금을 감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매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이렇게 중개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살 때 팔 때 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골드바들이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뭐 한국 조폐공사 것도 있고 이제 다양한 그런 브랜드들의 골드바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골드바들마다 프리미엄이 다 달라요. 이제 여기서 거래할 때는 그런 적정 가격에서 다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골드바로 사든 덩어리금으로 사든 뭐로 사든 살 때 팔 때 가격이 같아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하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이라 그래서 다 이렇게 비싸게 팔고 종로라 그래서 다 저렴하게 팔고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종로에서도 정말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뭐 비싸게 판다던가 아니면 소비자를 막 호구치는 업체들도 당연히 있겠죠. 지방이라 그래도 되게 정직하게 운영하시는 곳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지방보단 종로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거래 회전율 자체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특정 그렇게 좀 정직하지 않은 업체를 빼고 대부분은 다 가격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도 발품 파면은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이제 지방은 아무래도 손님이 이제 회전되는 그런 속도가 종로보다는 많이 느린 편이다 보니까 살 때는 좀 더 비싸고 팔 때는 좀 더 저렴하고, 이게 일반적으로는 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까지 왔다 갔다 비용까지 다 따지면 그냥 거기서 사는 게 낫겠다. 종로에 또 정직한 업체들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렇게 사면 낫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구매하시는 게 더 좋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내가 사는 지역 근처에는 종로랑 비교해서는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라고 한다면 조금 시간을 내서라도 종로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은방을 갈 때 가기 전에 내가 어떤 제품을 살 건지를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제 보통 금은방에 가서 우리가 많이 물어보는 게 금값 얼마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제품마다 공인비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공인비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 금은방마다 금값을 부르기 나름이고 공인비도 그냥 부르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면 금값을 오늘 50만 원인데 48만 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공인비에서 2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을 더 붙여 팔면 그러면 사실은 이 금은방이 3만 원 더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산다라고 할 때 뭐 팔각체인 팔찌 남자 거 뭐 20돈짜리 이거 공임까지 총 다 해서 얼만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예요. 그렇게 되면은 금은방을 몇 군데 발품을 판다라고 할 때 가격 장난을 친다던가 뭐 이렇게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제 말로 이렇게 좀 돌려 말해서 이제 오히려 싼 것처럼 포장하지만 나중에 결제 안 되는 더 비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제품과 그 다음에 돈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서 말할 때 공인까지 다 해서 얼만지를 물어보는 게 제일 베스트다. 그러면 호구당할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아무래도 금값이 제가 300만 원 갈 거다, 400만 원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또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좀 더 뭔가 이제 금 투자해서 내가 막 내 인생 바꿔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의 기전은 금값이 7배 오를 거기 때문에 금을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상황적으로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현금을 보유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큰 부분은 아니더라도 내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는 금을 보유하는 것을 좀 권장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조금 더 이제 금에 대해 알아가면서 확신의 정도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때 금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전체 자산이
다 금으로 돼 있어요. 예, 물론 일부분의 현금은 남아있죠. 이거는 다시 또 금으로 치환될 거긴 한데 저는 현금이 생기면 다 금으로 사고 현금이 생기면 다 금으로 사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금이랑 은을 같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은도 또 매력적인 자산이거든요. 저는 저만의 투자의 확신이 있어요. 저는 정말로 2029년, 2030년 정도가 됐을 때 금가격이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 10% 정도부터 차근차근 확신의 정도가 늘어남에 따라 비중을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